안녕하세요. 하루에도 수명의 인연을 만나는 50대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우편 집배원이에요. 물론 요샌 비대면으로 우편물을 배송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과는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우편물을 전하곤 하죠. 그들 중엔 익숙한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전 그렇게 잠깐씩이나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답니다. 저는 제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과거보다 최근 몇 년 새 유독 제 직업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 할아버지와의 인연이죠. 평생 제 가슴에 품고 살 소중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년 전 우편 집배원이었던 전 새로운 구역을 배정받게 되었어요. 그때 맡게 된 구역 중엔 사회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허름한 동네가 있었죠.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었는데 그곳은 제가 돌아다녀 본 동네 중 가장 정과 인심이 부자인 동네이기도 했어요. 집배원 양반, 오늘 날이 덥지? 이리 와봐. 시원한 식혜 한 사발 하고 가. 어르신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집배원 양반 하고 꼭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제 마음에 햇볕이 내리쬐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동네엔 늘 대문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서 술을 드시던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인 김덕훈이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왔어? 나한테 오늘은 뭐가 왔나? 에휴, 독촉장이네. 이 자식들 맨날 돈 내라고 난리구먼. 준다 줘. 누가 떼어먹냐? 내가 니들 돈 주려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열심히 파지 줍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앞으로 간 우편물 중엔 종종 독촉장 같은 것도 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진 그것들을 열어보며 투덜대곤 하셨는데 그래도 얼굴엔 웃음이 설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왜 독촉장을 받으면서도 웃으시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반갑기도 하고 고마워서 그러지. 나한테 이렇게 편지로나마 연락 주는 곳이 있으니까 난 사람이 참 그리워. 그러니까 집배원 양반이 올 때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걸려는 거 아니겠어? 할아버지 그 말씀에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괜히 할아버지께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와 조금씩 가까워지며 추억을 쌓게 됐죠. 집배원 양반, 여기 와서 나랑 소주 한잔하지. 괜찮습니다. 전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그럼 이리 와서 김치전이라도 몇 입 하고 가. 내가 부친 건데도 정말 맛이 기가 막혀. 아이고, 집배원 양반, 미안한데 나 여기 허리에 파스 좀 붙여주게. 아, 네. 다치셨어요? 그냥 리어카 끌다가 조금 삐끗했어. 늙었다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어쩌겠나. 그래도 우리 집배원 양반 같은 좋은 젊은이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아, 파스도 저번에 자네가 사다 준 거잖아. 별 말씀을요. 어르신이 제게 챙겨주신 음료수 주전부리만 해도 파스값보단 더 될 건데요. 언제부턴가 전 우편물이 없어도 할아버지 댁에 들러 꼭 인사를 하고 가곤 했어요. 그렇게나마 외로움이 많으신 할아버지께 말동무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엔 할아버지가 제게 언제 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요? 주말엔 쉬죠.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좀 와. 나 김치 담글 건데 와서 좀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같이 나눠주고 하자고. 내가 공짜로 부탁하는 건 아니고 김장 끝나면 기가 막힌 수육 삶아줄게. 나랑 그때 소주 한잔 하세. 어때? 이 늙은이 부탁 들어줄 텐가? 보통 김장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할아버지가 직접 김치도 담그세요? 그럼 담그지. 매년 담가서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나눠주고 그랬어. 동네 분들 모두를 나눠주신다는 말에 전 봉사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김장을요? 맛있게 담가서 집에도 조금 싸와요.
그 주 주말 아내는 제게 앞치마를 챙겨주며 웃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김장을 해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딸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도 김장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날 가서 할아버지가 미리 절여놓은 배추에 양념을 하는데 허리가 부러질 맛이더군요. 그런데 다 담근 김치를 먹어보니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그 김치를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할아버진 김치를 나눠주며 모든 분들께 안부를 물으셨죠. 아줌씨, 손주 학교는 잘 입학했어? 박영감, 저번에 다쳤다던 팔목은 다 나았나? 김씨, 저번에 큰딸 암에 걸렸다는 거 어떻게 됐어? 잘 낫고 있다고? 그거 참 다행이구먼. 어르신들은 매번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미안하다며 할아버지께 고마워하셨습니다. 누군간 김장갑시라며 집에 있던 음식들을 건네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정이 오가는 훈훈함을 보니 몸은 힘들어도 오길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를 다 돌고 난 후 할아버진 집으로 돌아와 제게 아주 맛있는 수육을 삶아주셨습니다. 거기에 김장김치와 소주를 먹으며 그날 할아버진 제 가족에 대해 물어보시더군요. 형제는 있어?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어릴 적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워낙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잔병치레가 잦았다가 제가 8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가끔씩 어린 동생 사진을 보면서 우세요. 아버진 3년 전에 병환으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때 혼자 고향 시골에 남아 계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거길 떠나면 그곳에 묻혀있는 동생도 아버지도 쓸쓸해하지 않겠냐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자주 찾아뵙기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랬구만. 그래, 가족이란 게 그런 게지. 온전히 이루었다 싶었을 때 하나둘 세월 속으로 사라지는 서글픈 거 말이야. 그럼 결혼하고 자식은 몇이나 있어? 자네처럼 자네 안 사람도 좋은 사람이겠지? 그럼요. 워낙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린이집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높이는 걸 본 적 없는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자식은 외동딸 하나인데 집사람 닮아서 애가 참 착하고 순해요. 그때 전 평소 궁금했던 할아버지의 가족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다른 분들과 달리 찾아오는 가족이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가족 이야기를 듣고 너무 씁쓸하게 웃으시던 할아버지께 결국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제 몫에 김치만 들고 집에 돌아와야 했죠. 하지만 몇 달 뒤 제가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먼저 가족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도 할아버지 앞으로는 우편물은 없었지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진 반갑게 절 맞아주며 뭔가를 하나 건네주시더군요. 그건 바로 초코파이 2봉지였죠. 이거 가져가서 먹어. 너무 많아서 나 혼잔 다 못 먹어. 초코파이네요. 직접 사신 거예요? 평소에 과자 드시는 건 잘 못 뵌 것 같은데. 내 생일이라고? 저기 아래 슈퍼 주인이 나 파지 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챙겨주더라고. 작년 내 생일에 내가 지나가듯이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 오늘이 생신이셨어요? 진즉 말씀해 주시지. 그럼 제가 케이크라도 사왔을 텐데요. 안 늙은이 생일을 뭐하러 축하까지 해줘. 이것들로도 충분해. 케이크는 너무 달아서 시려. 저는 머뭇머뭇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채 할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하는 내내 초코파이에 소주를 드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을 마친 뒤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갔죠. 멍하니 곧 어두워질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시던 할아버진 저를 보곤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으시더군요. 이 시간에 여긴 다시 어쩐 일이야? 그게요, 할아버지. 저기 아래 새로 생긴 삼겹살집 가보셨어요?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저랑 저녁으로 같이 안 드셔 주실래요? 생신 선물로 제가 살게요. 내 생일이라는 거 알고 마음 착한 양반이 내내 신경 쓰였나 보구먼. 그래, 내 고맙게 얻어먹겠네. 나도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그리웠거든. 그렇게 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삼겹살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삼겹살과 된장찌개, 소주를 시킨 뒤 입을 열었죠.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안 좋아하신다고 해서 촛불을 못 켰네요. 대신 여기 숯불이라도 초라고 생각하고 후후 부세요. 참 착한 젊은이야. 분명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을 테지. 난 그렇지 못한 부모였지만 말이야. 갑자기 시작된 할아버지의 가족 이야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듣게 된 할아버지의 가족 이야기는 추억이라기보단 할아버지의 긴 후회록에 가깝더군요. 내 가족 이야기가 궁금한 눈치인데 맞지? 내게도 있었다네 가족. 아내와 씩씩한 아들 둘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남편이고 아비였어서 누군가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더구만. 그래도 꼴의 생일이라고 오늘은 가족 생각이 많이 나서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었네. 늘 품고 살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이야. 할아버진 품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그 속엔 멀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웃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또 다른 한 장의 사진 속엔 그런 할아버지와 아내로 보이는 아주머니, 그리고 자식인 듯한 두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젊을 적 나랑 우리 가족들이야. 삐쩍 마르고 초라해진 지금 나랑 많이 달라서 몰라보겠지? 난 원래 잘 나가는 사업가였네. 한창 사업이 호황이었을 땐 국무총리상도 받고 나라에서 주는 표창장도 받았지. 대통령한테 받은 시계까지 있었으니 사업이 얼마나 잘 됐었는지 상상이 되지? 와, 대단하시네요. 멋지세요. 나도 그땐 성공을 쟁취한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 보기 너무 미안해서 가족 사진마저 지갑 뒤편에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볼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 됐지. 할아버진 제가 따라드린 소주를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속 버리실까 싶어 얼른 삼겹살 한 점과 김치를 접시에 올려드렸어요. 고맙네 하며 삼겹살을 드신 할아버진 이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죠. 우리 아들들은 착하고 쾌활한 애들이었네. 특히 큰아들은 내 분신과도 같았어. 난 크게 성공한 만큼 원래 일밖에 모르고 살았네. 가끔 내게 애정 섞인 서운함을 토로하던 4살 어린 작은 아들이랑 다르게 큰아들은 아비인 날 전부 이해해주고 따랐지.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캐나다로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직장까지 잡고 살던 지 동생과 달리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 회사 일에 뛰어든 거야. 자신도 내 일을 돕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런 큰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네.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배우며 내 운전기사까지 자처해서 나와 꼭 붙어 다녔지. 그렇게 큰아들은 결혼은커녕 연애할 시간도 없이 그저 일에 묻혀 살았어.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던 게야. 과로가 원인이 됐는지 큰아들은 고작 나이 38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뇌출혈로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17년 전이구만 그래. 할아버진 한숨을 쉬며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남은 가족들 모두의 삶이 자신 때문에 비탈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모든 게 다 내 탓 같았네. 내가 큰아들 무리시켜서 그렇게 된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웠어. 그때부터 난 매일같이 술을 마셨네. 잠에서 깨면 술부터 찾는
주정뱅이가 나였단 말일세. 그러다 보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난 계속해서 판단력을 잃고 무리한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어. 그랬으니 회사는 자꾸만 망하고 기울어갔지. 게다가 자네 작전 주식이라는 범죄 들어봤나? 난 그 작전 세력에게 된통당해서 재산을 또 무지막지하게 말아먹었다네. 그럼 또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회사 일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지. 그렇게 결국 내 회사 망하고 말았다네. 회사가 망한 뒤 할아버진 더욱 술에 빠져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이번에 노름판에 빠져버렸다고 하셨죠. 처음엔 한 푼, 두 푼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 집안 재산뿐 아니라 살던 집까지 날리게 만들었지. 그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그러다 낡은 빌라 전세로 난 아내와 작은 아들과 함께 이사를 해야만 했어. 그럼 작은 아드님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었던 건가요? 그동안 아내랑 아드님이 그런 할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말렸지.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부모 곁을 지키겠다면서 캐나다 생활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런 작은 아들에게 보인 내 모습은 끝없이 망가져가는 못난 꼴이었던 게야. 아내도 아들도 날 미친 듯이 말렸네. 울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말이야. 그때 난 내 슬픔에만 빠져서 미처 알지 못했네. 아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잃었던 아내도 나 못지않게 괴로웠을 거라는 당연한 사실을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도 제일 미안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나? 자식 잃고 어쩌면 나보다 더 괴로웠을 아내한테 남편이 무너져가는 모습까지 보여준 거야. 집이 망하고 내가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니까 아내 내 탓 한 번 않고 조용히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다네. 아내 내가 회사를 말아먹고 가세를 기울게 했어도 거기에 대해선 나한테 화 한 번을 낸 적이 없어. 아내 내가 술 먹고 노름을 가까이 하는 거 딱 그거에만 화를 냈네. 그 와중에도 심성이 착해서 술만 먹으면 속 버린다고 나한테 안주를 만들어다 줬어. 마치 지금 자네처럼 말이야. 할아버진 제가 접시에 계속 올려드리던 삼겹살을 물끄러미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잠시 말을 멈추고 삼겹살을 보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한 번도 직접 뵌 적 없던 할아버지 아내분의 모습이 어른거렸죠. 날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했던 건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네. 아까 말했듯이 화도 내고 애원도 해가면서 말이야. 아들은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보태고 내가 노름하느라 진 빚도 갚아줬지. 내가 노름하느라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땐 날 찾으려고 노름판을 찾아다니기도 했네. 그때 아들이 날 붙잡고 애원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나네. 아버지, 형이 죽은 건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전 괜찮지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 이렇게 울며 나한테 빌기까지 했지. 집사람 닮아서 참 착한 녀석이었어. 하지만 난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 큰아들 죽은 지 8년 만에 아낸 그만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어. 마음과 몸 모두의 병이 있었던 게지. 바로 나 때문에. 하지만 난 그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노름을 했다네. 그때 엄마까지 잃은 작은 아들에게 난 염치 없게도 또 돈을 부탁하고 말았어. 그때 작은 아들은 화도 내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날 보더구만. 아무 말도 없던 작은 아들은 그날 저녁 주머니에 있던 몇 푼을 들고 노름판에 갔던 할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돈 봉투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부탁한 500이에요. 아버지, 이 돈 받으시면 저 아버지랑 이제 인연 끊을 거예요. 근데 안 받고 그냥 저랑 가겠다고 하시면 저 아버지 다 이해하고 용서할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신 것도 전부 다 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냥 여기서 나가요. 가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우리 같이 다시 살아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아버지의 말에 저까지 낙담이 되더군요. 내가 뭘 선택했겠나. 500만 원이었네. 내가 그걸 받고 등을 돌리는 순간 뒤에선 서러운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구만. 난 그 소리를 내서 못 들은 척하고 노름판으로 향한 게지. 그거 전부 날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이미 침을 싸서 떠난 후였다네. 저 캐나다로 돌아가요. 2번 다시 저 아버지 안 볼 겁니다. 하는 쪽지만 남겨져 있었어. 그 쪽지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그 뒤에도 난 한동안 노름을 끊지 못했지. 그 뒤 몇 번 더 빚을 지며 노름에 빠져 살던 할아버진 아무도 자신을 맞아주지 않던 집에서 엄청난 공허함과 쓸쓸함을 느끼셨다더군요. 그제야 후회라며 할아버진 극적으로 노름을 끊게 됐다고 했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료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으며 아주 힘겹게 말입니다. 그렇게 노름을 끊은 뒤에야 난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빌려고 했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 나 노름 끊었다. 내가 잘못했다. 전화라도 한 번만 받아달라고 수도 없이 문자를 했지만 답장조차 안 왔지. 그렇게 작은 아들과 인연이 끊긴 지도 벌써 9년째라네. 난 그렇게 마지막 남은 작은 아들에게까지 몹쓸 애비로 남게 된 게야. 뒤늦게 후회한다 한들 때는 이미 늦었던 거지. 할아버진 결국 서러운 흐느낌을 토해내셨습니다. 어느새 술기운이 올라온 할아버진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작은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셨죠.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니 저는 더욱 할아버지께 잘해드리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나 자꾸만 마음이 쓰였거든요. 아내에게 부탁해 가끔은 집으로 할아버지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죠. 손주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할아버진 저희 딸을 굉장히 예뻐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신을 챙겨드린 지 몇 달 안 됐던 때였죠. 어머니 댁에 일이 있어 며칠 휴가를 썼던 전 그날따라 바쁜 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 댁으로 온 우편물은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몸에도 눈동자에도 힘이 없으셨는데 아직도 편찮으시려나?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그나마 마음을 놓긴 했는데 연세가 78이나 되셨으니 통 마음이 안 놓이네. 원래 지병도 있는 분이셨는데 계속 편찮으시면 아예 다음에 내가 직접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할아버지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진 마당에 계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계세요? 몇 번이나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망설임 끝에 할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잠금장치 같은 거 없이 열쇠로만 잠그는 문이라 잘 잠그지 않고 산다던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어차피 훔쳐갈 것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신고 다니시던 신발이 현관 겸 부엌이었던 곳에 시멘트 바닥에 놓여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죠. 그때 느낌이 오더군요. 무슨 일이 났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요. 할아버지! 저는 다급히 신발을 벗고 단칸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할아버진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얼른 할아버지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선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만져보니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차디차게 식어 있었죠. 할아버진 제가 뵙지 못한 그 며칠 새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우선 119에 신고를 한 뒤 미친 듯이 할아버지를 안고 오열했어요. 할아버지 잠든 듯한 그 모습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죠. 할아버지, 이렇게 되실 동안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오열하던 전 할아버지 옆에 방바닥에 놓여있던 두 장의 종이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종이는 둘 다 반으로 곱게 접혀 있었는데 저는 그중 편지지처럼 생긴 종이를 먼저 펼쳐서 읽어보았죠.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작은 아들 도연아, 넌 아마 평생 이 편지를 읽지 못하겠지. 내가 죽었다고 한들 네가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죽기 전에 이렇게라도 너에게 진심을 남기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요즘 들어 부쩍 느낀다. 날 잘 챙겨주는 병철이라는 집 배운 젊은이가 있는데 어찌나 내게 병원에 가보라고 성하든지 병원에 다녀왔단 거짓말로 둘러대 버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못난 목숨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겠니? 그저 지금까진 술에 의지해서 매일 용서를 빌며 숨만 쉬고 산 게지. 그래도 참 고마운 젊은이야. 그 젊은이 덕에 그나마 내 마지막 인생에 잠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 너보다 고작 1살 많은 그 젊은이를 만나면서 부쩍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 500을 받았으면 안 됐어. 너무 늦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한테 내밀어준 네 손을 그렇게 바보같이 놓쳐버렸으면 안 됐던 거다. 생각해보면 넌 늘 날 잘 따랐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크면서 점점 일에만 몰두했을 때 유독 큰애보다 네가 나한테 서운해했던 거야. 어릴 적 네가 그렇게 나랑 하기 좋아하던 축구 기억나니? 서류 한 장 더 볼 시간에 너하고 공이라도 한 번 더 차줄 걸 하는 후회를 매일 밤마다 하곤 했단다. 다 빠진 앞니를 훤히 드러내며 내게 웃어 보이던 어린 네 웃음이 캐나다에서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집이 아닌 회사로 와서 아버지 하고 날 부르던 네 목소리가 500만 원을 가지고 돌아서던 날 보던 네 눈물 범벅이었던 얼굴이 매일 밤 내 귀에 눈에 들리고 보이곤 한다. 캐나다에서 결혼은 했니? 손주 낳았고 어느덧 49이 됐을 텐데 네 나이 든 모습에선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니? 9년이나 보지 못한 네가 많이도 그립구나. 이제 곧 하늘에 가면 멀리서나마 그런 널 볼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이 죽음이 두렵긴커녕 설레게 느껴지기까지 하는구나. 도연아, 나는 네 형과 엄마와 달리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할 게다. 지은 죄가 많은 난 지옥에 갈 테지. 가족들에게 진 내 죄는 지옥 가서 갚으마. 넌 그렇지 않겠지만 부디 마지막까지 너만은 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거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제가 할아버지 아들도 아닌데 쉴 새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아들을 그리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가슴 아팠죠. 그리고 그 옆에 접혀있던 작은 쪽지엔 자신을 발견해 줄 사람을 향한 할아버지의 부탁이 들어있었어요. 곧 떠날 때가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송구한 부탁의 말 남깁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절 발견해 주신 분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옆에 남긴 봉투엔
제 전 재산인 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제 장례비로 써주시고 그걸로 꼭 제 아내 산소 옆에 묻어주세요. 아내 산소가 있는 위치도 함께 적어 봉투에 동봉해 놨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던 할아버진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채 마지막 준비를 모두 마치셨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별할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곳이라도 한번 가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드릴 걸 하는 후회가 구급차를 타고 나서도 할아버지 시신을 병원에 모시고 난 뒤에도 미친 듯이 몰려왔죠.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고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엔 없지만 자식도 있으시고 장례비도 있으니까 제발 무연고 시신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렇게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 며칠간 잠시 할아버지의 장례는 미뤄졌어요. 그 사이 전 할아버지 휴대폰에서 작은 아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는 간절한 바람을 읊조리면서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덕훈 할아버님 작은 아들 김도현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셨나요? 아니면 노른 빚을 못 갚았나요? 다행히 제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서인지 할아버지 작은 아들인 도현 씨는 제 전화를 받더군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 함자를 꺼내자마자 말투가 퉁명스러워졌죠. 그건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 할아버지 지인 김병철이라고 하는데 대신 장례를 치러드리게 됐어요. 지금 그 문제로 장례가 며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많이 그리워하던 아드님이 장례에 참석해 주시면 할아버지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도연 씨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기다리는 사이 전화는 뚝 끊어지고 말았죠. 저는 몇 번이나 더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직까지 상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 저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의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도연 씨 휴대폰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례를 시작하며 장례식장 위치 또한 함께 문자로 남겨놓았죠. 하지만 장례를 치르던 첫날과 이튿날 저녁까지 할아버지 아들로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 부고 소식을 알린 동네 주민 어르신들이 많이들 찾아오셔서 빈소를 메워주셨어요. 집 배운 양반, 남은 휴가 다 끌어써서 김씨 장례 치러주는 거라며? 저기 음식 나르는 거 돕는 사람들이 자네 부인하고 딸이라지? 참 고생이 많네. 같은 혼자 사는 노인이자 동네 이웃으로서 우리가 자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에휴, 내 말이 그 말이네. 어이 덕훈이, 이제 자네가 나눠주는 김치는 평생 못 먹겠구먼. 그 김치 우리가 참 좋아했는데 말이야. 가족 얘긴 한 번을 안 하더니 정말 가족이 없었던 겐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라도 더 자네 집을 자주 들여다볼 걸 그랬어. 으, 미안하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께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진 평생 못난 삶을 사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잖아요. 하고 말입니다. 그나저나 할아버지의 아들은 정말 오지 않으려나 하며 발인 전날 아내와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청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조용히 빈소를 찾아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무릎을 꿇고 흐느끼더군요. 그 뒤엔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향도 피우지 않고 국화도 올려놓지 않고 제게 인사도 아는 채 오자마자 흐느끼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깨달았죠. 아,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 도연 씨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지난날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던 제 모습이 생각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가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자 뒤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외국인 여자분이 도연 씨를 안으며 달래주었죠. 겨우 흐느낌을 멈춘 도연 씨는 그제야 저를 향해 묻더군요. 혹시 그쪽이 김병철 씨인가요? 아버지 장례 저 대신 치러주고 평소 아버지를 많이 챙겨줬다고 편지에도 적혀 있었던 집배원 분이요. 맞죠? 예, 제가 도연 씨에게 연락드린 김병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전에 챙겨주신 것도 이렇게 장례 치러주신 것도 전부 다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요. 저 병철 씨가 보내주신 아버지 편지가 아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망설이다 결국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게 인사를 한 도연 씨는 다시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자신과 함께 온 여자와 아이를 소개하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쪽은 나이 42에 캐나다에서 결혼한 제 아내고요. 옆엔 올해 6살 된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 문자로 그냥 노름 끊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간결한 말이 아니라 그 편지처럼 절절한 진심을 알려주셨다면 저 진즉에 아버지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왜 제 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진짜 노름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가슴 아픈 후회도 하실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제가 마지막으로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셨어야죠. 결국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손주도 한번 못 보시고 이게 뭐예요? 그동안 저도 아버지 사과 안 받아들여서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자식인데 아버지를 한 번 더 용서해드렸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도연 씨는 겨우 멈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원망과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부자 상봉 장면을 보며 저도 남편을 달래던 도연 씨 아내도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날 도연 씨는 예약해둔 호텔로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낸 뒤 저와 늦게까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네요. 전 할아버지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가슴 깊이 후회하며 먼저 보낸 가족들과 도연 씨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모두 말해주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도연 씨는 물기 어린 눈으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마치 생신날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며 흐느끼던 지난날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저도 사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셨을 줄 알았어요. 예전에도 몇 번 그랬었거든요. 비록 술은 끊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진 정말 많이 변하셨었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도록 만든 불효자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엔 할아버지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할아버진 끝내 도연 씨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줄 아셨는데 도연 씨를 보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우린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발인을 해야 했죠. 아버지, 제가 용서해드렸으니까 지옥 같은 데 말고 꼭 천국 가세요. 가서 형하고 어머니한테 안부 꼭 전해주세요. 아셨죠? 이제 그곳에선 더는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내분 산소 옆에 묻어드릴 때까지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슬퍼하는 도연 씨 가족 곁을 지켰습니다. 제 아내와 딸에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할아버지의 쓸쓸한 마지막 길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뒤 도연 씨는 저녁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제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제가 갚을게요. 사모님 그리고 따님 두 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연락드리고 찾아도 뵐게요. 아닙니다. 전 잊으셔도 되니까 부디 도연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만 사세요.
저는 사실상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먼 캐나다에 사는 사람과 고작 이틀 본 사이에 또 볼 일이 뭐가 있겠나 싶어 그저 잘 살라고 말해 주었죠.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도 제가 한 살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도연아 하고 불러주세요. 잘 지내시죠? 저희 가족 이번에 한국 가려고요. 평생 밟을 일 없을 줄 알았던 한국 땅을 한번 밟고 나니까 고국이 계속 그리워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형님하고 가족분들 찾아뵈도 될까요? 하지만 도연 씨는 정말로 몇 달 뒤 제게 전화를 걸더니 저를 찾아오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제게 형님 하는 너스레까지 떨면서요. 아내나 저나 그런 도연이가 반갑긴 마찬가지라 흔쾌히 집으로 초대를 했죠. 아내는 한국 밥상이 그리웠을 도연이를 위해 정말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우와, 형수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음식 솜씨가 정말 일품이세요. 도연이의 아내와 아들도 서툰 한국어로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도연이는 당시 18살이었던 제 딸에게도 상냥하게 말을 걸었죠. 별아, 너 고2라며? 저번에 봤을 땐 정신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 나눠봤네. 학교 공부 많이 힘들지? 나중에 아저씨네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놀러와. 아저씨가 캐나다 구경 시켜줄 테니까.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사실 저 캐나다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태 해외는 가족끼리 딱 한 번 일본 여행 가본 게 달아서요. 그래? 그럼 너만 좋다면 아예 방학 때마다 아저씨네 집으로 어학연수 올래? 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렇게 짧게 어학연수 많이 하던데 그런 짧은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 아저씨도 부자가 아니라 유학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어때요? 뭐? 아유,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건 예의가 아니지. 하긴, 정 괜찮은데 형님하고 형수님이 좀 불안하시겠다. 그래도 언제든 전 환영이니까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꼭 은혜 갚고 싶다고 했잖아요.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싫다고 하셨으니 그렇게라도 꼭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혹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아 보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머물 안전한 집이라도 해결된다면 학원비와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보태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번 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딸을 먼 타국으로 보낸답니까? 제 뜻을 안 도연이도 뒤늦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후회를 기약하더라고요. 그렇게 캐나다로 돌아간 도연이는 또 제게 전화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명절이라 어머니 아버지 산소도 돌볼 겸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형님 어머님도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딘가 저도 찾아가고 싶어서요. 어려울 것 없는 부탁에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가족과 함께 저희 어머니를 찾아뵌 도연인 넙죽 큰절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이 제 아버지께 잘해주셨듯 저도 어머니께 명절에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아들처럼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허락만 해주신다면요. 절 편하게 그냥 작은 아들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도연이의 말에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놀라서 어머니를 달래며 물으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평생에 작은 아들이라는 말을 또 들을 줄은 몰라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구나.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고국의 이름뿐이라는 부모가 있다면 타국에서 네 마음도 덜 힘들 테지. 그 뒤 도연이와는 종종 안부 전화라며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도연인 명절 포함 1년에 두세 번씩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에서 묵었어요. 제가 호텔 갈 것 없이 그냥 저희 집으로 오라고 아내와 상의 후에 아예 초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명절 땐 저희 어머니 댁에 갔다가
함께 도연이 어머니, 아버지의 산소, 저희 아버지와 동생의 산소에도 들렀죠. 마치 정말로 친형제처럼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도연이의 형 납골당에도 함께 갔죠. 형, 이번에 시간 낼 수 있을 때 가족들 다 같이 캐나다로 놀러와. 늘 형하고 형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줬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꼭 대접하고 싶어. 도연이의 초대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쯤 뒤 우리 가족은 대학생이 된 딸의 방학에 정말 캐나다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나라도 예쁘고 사람들도 좋고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너무 좋아하는 딸을 보니 형편 때문에 유학을 보내주지 못한 일이 더욱 미안해지기까지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고 도연인 과거에 제게 했던 어학연수 이야기를 다시 꺼내더군요. 아빠, 저 아저씨 집에서 어학연수 하면 안 돼요? 저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돈 모을게요. 네? 중요한 결정이라 딸의 애원에도 아내와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우린 방학 때마다 딸의 어학연수 기간 동안 숙식을 부탁하기로 했죠. 필요 없다는 도연이와 재수 씨에게 꼬박꼬박 딸의 생활비를 붙여주며 말입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우린 자주 딸과 통화했는데 아저씨와 아줌마가 너무 잘해준다며 딸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딸의 옆엔 도연이의 어린 아들이 붙어 있었는데 딸의 말로는 도연이의 아들이 그렇게 저희 딸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해요. 서툰 한국말로 누나 누나 하면서 말이죠. 걱정했던 딸이 잘 지내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온 걸 보니 도연이와 재수 씨에게 고마워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고맙다고? 아, 됐어. 나랑 우리 가족은 한국 갈 때마다 공짜로 형 집에서 묵는데 뭘. 나중엔 한 번쯤은 학교 휴학하고 1년쯤 길게 보내도 돼. 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집사람도 너무 좋더라. 그 뒤 딸은 정말 방학마다 캐나다의 도연이 집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다 2학년을 마친 뒤엔 정말로 한 학년 통째로 휴학을 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들고 1년간 어학연수를 떠나기도 했죠. 너무 고맙고 미안해하는 저와 아내에게 도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천의 고아가 됐던 사람이야. 그런데 형하고 형수님 그리고 형 어머님 덕에 나한테 다시 가족이 생겼어. 한국에 가면 찾아갈 가족이 있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형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형, 내가 훨씬 고마워. 그렇게 도연이와 처음 만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딸은 벌써 방학에 떠날 어학연수 준비에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얼마 전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어머닌 마침 걸려왔던 도연이 안부 전화를 받고 계시더군요. 그래, 네 형 와서 이만 끊어야겠다. 밥 잘 챙겨 먹고 어머하고 우리 손주한테도 안부 전해다오. 어머닌 이젠 말뿐 아니라 정말로 도연이를 작은 아들로 여기며 많이 아껴주십니다. 도연인 저희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국 올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선물도 사오곤 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린 정말 친형제처럼 보일 정도라니까요. 제겐 그렇게 할아버지로 인해 도연이라는 형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아주 소중한 기적이 제게 찾아온 거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구역에서 집배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에 전보다 더 동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챙겨드리고 있어요. 또다시 할아버지 때와 같은 슬픔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 보잘것없는 제 관심에 감사하게도 어르신들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신답니다. 저는 앞으로 기적처럼 생긴 제 새로운 가족과의 우애를 다지며 이렇듯 우편물뿐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정을 배달하는 집배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할아버지와 도연이와의 일로 저는 사람 간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 동생을 이룬 후 나이 50이 넘어서 또 다른 동생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로 전 정말 옷깃을 스치는 인연조차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언젠간 제 가족이
혹은 친구가, 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또한 그 사람이 제 인연이 되지 않는다고 한들 무심코 지나치던 모든 사람들에겐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 사람만의 인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실 한 분 한 분의 걸어오신 길이 참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지 못하지만 사연을 마치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치열하게 살았든 조금은 게으르게 살았든 평생 선하게 살았든 간혹 실수를 저지르며 살았든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답다고 말이죠. 그러니 주어진 삶을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랑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혹여 잘못한 일이 있다면 후회만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도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길 늘 먼발치에서 응원할게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께도 사람의 정을 배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